병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우는 사람을 살리느라 약속을 놓쳤고 수천억 계약은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 강 대표 지금 어디죠? 이건 약속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민우는 아랍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의 온도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계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 전화 주세요. 잠깐만요. 그분 성함이 뭐예요? 알하사드 회장입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은요? 강민우입니다. 아라사드 회장님, 저는 지금 강 대표와 함께 합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가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민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이 여자가 회장의 언어로 회장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계약이 오늘 처음 만난 이 여자의 말 몇 마디로 기적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계약을 지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얻어버렸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그녀는 누구인가? 아랍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죽을 위기의 사나이를 한마디로 구해낸 그녀는 정말 낯선 사람일까요? 강민우가 만난 기적 같은 여자, 지아. 그녀와의 만남이 펼쳐놓을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빗속으로 내쫓긴 지아. 갈 곳을 잃고 비틀거리다 달려오던 자동차의 불빛 속으로 쓰러지던 그 위태로운 순간을요. 그날 밤 지아를 향해 달려오던 차의 주인은 KS그룹의 경쟁사이자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사업가 강민우 대표였습니다. 그날 민우는 자신의 인생을 건 아주 중요한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지요. 중동의 거대 자본과 수천억 원대 태양광 패널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호텔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 빗줄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부어댔고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아였습니다. 민우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빗길을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비명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차는 지아의 코앞에서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와 탈진 상태였던 지아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민우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계약 장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낯선 여자를 구할 것인가? 냉철한 비즈니스맨인 그였지만 빗물에 젖은 채 쓰러진 지아의 창백한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핸들을 돌려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계약보다 눈앞에 꺼져가는 생명을 택한 것이지요. 응급실의 새벽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링거를 맞고 잠든 지아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외상은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쇼크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지만 민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미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우의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민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는 절망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려다 회사의 운명을, 아니 수백 명 직원의 생계를 망치게 생긴 이 기막힌 상황. 그는 전화기를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미동도 없던 지아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낯선 언어. 하지만 지아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 억약. 고아원 시절 사우디에서 온 의대생 봉사자 파디 오빠가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언어였습니다. 지아야,
언어는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숨소리, 떨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듣는 거야. 지아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고 머리가 핑 돌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저 목소리가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것은 약속을 어긴 파트너에 대한 배신감과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에서 오는 절규였습니다. 민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전화 제게 주세요. 민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깨어났습니까? 빨리요. 제가 수습할게요. 민우는 당황스러웠지만 지아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또렷해 홀린 듯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그때 지아가 민우의 소매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주 짧지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었지요. 잠깐만요. 그분 성함이 뭐예요? 아라사드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은요? 제가 누구를 대변해야 하는지는 알아야죠. 민우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갓 깨어난 환자가 보여주는 저 침착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강민우입니다. 이름을 확인한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귀에 대고 파디 오빠가 가르쳐준 가장 정중하고 따뜻한 어조로 마치 오래된 친구를 위로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라사드 회장님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존귀한 아라사드 회장님. 수화기 너머의 폭언이 뚝 끊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유창한 아랍어, 그것도 현지인조차.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잘 쓰지 않는 고전적인 경어체였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화기의 주인인 강민우 대표가 구한 사람입니다. 강 대표님은 회장님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빗속에 쓰러져 죽어가던 저를 보고 차마 지나치지 못해 늦으셨습니다. 지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믿으시는 알라의 가르침처럼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분의 진심을 한 번만 헤아려 주십시오.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을 정확히 꿰뚫는 호소였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기대 앉은 초라한 환자복의 여인.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 어떤 외교관보다 당당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랍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지아의 목소리 톤이 바뀌고 수화기 너머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차분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명을 구하느라 늦었다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약이 아니라 제 안위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라면 회장님의 비즈니스도 생명처럼 지키실 겁니다. 통화는 끝났습니다. 지아는 힘이 빠진 듯 전화기를 민우에게 건네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이어받았습니다. 미스터 강.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네가 사람을 볼 줄 아는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파트너라면 내 돈도 맡길 수 있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계약은 취소하지 않겠네. 민우가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자 알하사드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 직접 병원으로 가겠네. 생명을 구한 자와 그 생명을 대변한 자의 얼굴을 직접 봐야겠어.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둔 자네가 부럽군.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계약이 오늘 처음 만난 이 여자의 말 몇 마디로 기적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계약을 지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얻어버렸습니다. 민우는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 창백한 안색.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민우의 물음에 지아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 청소부였어요. 어제 쫓겨났지만요. 청소부요? 네. 하지만 하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제가 오늘 사고를 당한 것도, 당신을 만난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지아는 스르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늘 해주셨던 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 오늘 그녀를 살리고 또 한 남자를 살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계약을 지켜준 이 여자, 아니, 이 기적 같은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이죠. 한편 병원 복도 모퉁이,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텔의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쫓겨난 직원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반응해 달려왔었지요. 하지만 병실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차마 들어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지아가 낯선 남자를 위해 아랍어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링거 바늘을 꽂은 채 자신의 아픔보다 타인의 위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 회장님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 왜 저 아이를 보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지? 내가 지키지 못해 쫓겨난 직원이라서, 아니면 회장님은 그 감정이 잃어버린 딸에 대한 본능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저토록 훌륭하고 착한 아이를 억울하게 내쫓았다는 뼈아픈 죄책감. 그리고 저 아이를 다시는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들어가 사과하고 다시 호텔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예린의 도끼 어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나서면 예린은 또다시 지아를 해코지할 것이 뻔했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병원비는 전액 내가 처리한다. 내 이름은 절대 알리지 말고.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병실 안의 지아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저 아이 병실에 미나리꽃 화분을 하나 보내주게. 비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미나리 꽃이요? 화려한 꽃들도 많은데 왜 하필? 회장님은 쓸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나리는 더러운 물을 맑게 해주지 않나. 저 아이가 꼭 그런 아이 같아서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빚을 진 것 같구먼. 지아는 창밖에 갠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역시 실수하지 않았어. 그녀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다가올 운명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제법 혈색이 돌아와 있었지요.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은 여전히 가냘팠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그 소란이 자신을 단련시켰다는 듯이 말이에요. 지아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신세. 이상하게도 지아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늘 말씀하셨던
하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수행 비서였습니다. 비서의 품에는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미도 향기로운 백합도 아니었습니다. 푸릇푸릇한 잎이 싱그러운, 하지만 병문안 선물로는 너무나 생소한 식물이었어요. 바로 미나리였습니다. 지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누구세요? 비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화분을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완쾌를 비신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익명의 후원자요?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비서는 곤란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젯밤 아가씨가 통화로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신 분입니다.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병원비는 이미 그분께서 전액 수납하셨으니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내준 것도 모자라 선물을 보냈다니요. 그것도 이 낯선 미나리 화분을요. 감사하지만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라도 꼭 갚고 싶어서요. 하지만 비서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이 꽃의 의미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난 뒤 지아는 협탁 위에 미나리 화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흙냄새가 나는 소박한 화분. 화려한 호텔의 꽃장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햇살을 받은 초록 잎사귀는 그 어떤 보석보다 생명력 있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화분에 꽂힌 작은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리는 더러운 물에서 자라지만 그 물을 맑게 정화한단다. 너는 꼭 그런 사람이니 어디서든 기죽지 말고 뿌리를 내리거라. 지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더러운 물을 맑게 정화한다. 그 문구가 지아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겪었던 수모들. 예린의 모함, 사람들의 무시, 억울한 누명. 그 모든 것이 지아에게는 더러운 물과 같았습니다. 자신을 질식시킬 듯 조여오던 오물들. 하지만 이 카드를 보낸 사람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 더러움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맑게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지아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누군지 모를 그 키다리 아저씨의 위로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지아의 심장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주차장 구석에 주차된 검은 세단 안 뒷좌석 창문을 반쯤 내린 채 병실 창문을 하염없이 올려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텔의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지아의 곁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방금 비서가 병실에 다녀오는 것을 보고받은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나리 그래. 너는 미나리 같은 아이였다. 회장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호텔 로비를 닦던 마지막 모습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바닥에 얼룩을 지워내던 그 뒷모습. 모두가 떠난 자리, 가장 더럽혀진 곳을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떠난 아이. 회장님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본능적인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맑은 영혼을 가진 한 젊은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어른으로서의 부끄러움이었을까요? 회장님은 아직 지아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억울하게 쫓겨난 직원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볼 때마다 이유 없이 마음이 쓰이는 이끌림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회장님, 이제 회사로 가셔야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운전기사의 조심스러운 말에 회장님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본부장, 예린의 이름이 나오자 회장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가자. 하지만 명심해. 내가 여기 왔었다는 거, 그리고 병원비를 냈다는 거. 예린이에겐 절대 비밀이다.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지하의 병실 창문을 눈에 담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나서서 지하를 돕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예린은 또다시 지하를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결심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림자가 되기로. 빛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기로 말이지요. 회장님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노크 소리도 없이 다소 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들어온 사람은 강민우 대표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요. 어젯밤 응급실에서 초췌했던 모습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확신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 대표님, 오셨어요? 어제 일은 민우가 손을 들어 지아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아의 얼굴에 그리고 협탁 위의 미나리 화분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지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온 건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제안이요?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당신 덕분에 알하사드 회장님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직접 병원으로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러요.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헛된 일을 한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정말 다행이네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민우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지아와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지아 씨라고 했죠?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어제 그 아랍어 실력, 그리고 상대를 파악하는 통찰력, 그건 단순한 어학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었어요. 지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해고당한 호텔 청소부일 뿐이에요. 아니요.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청소부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제 사람으로 일해 주십시오.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우리 회사 KS 솔루션으로 오십시오. 비서나 단순 통역이 아닙니다. 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중동 및 해외 바이어들을 전담하는 커뮤니케이션 팀장 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팀장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던 지아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고졸이에요. 가진 자격증도 없고요. 게다가 호텔에서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어떻게 믿고...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펙, 자격증. 그런 종이 쪼가리는 우리 회사에 널리고 널린 박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제 뭘 했습니까? 회장이 화가 났다고 쩔쩔매며 도망치기 바빴죠. 진짜 위기 상황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고 진심을 전해 상황을 반전시킨 건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맨손으로 이 회사를 일구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압니다. 진짜 실력은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요. 당신이 청소부로 일하며 흘렸던 땀, 그리고 억울하게 쫓겨나면서도 잃지 않았던 그 품격. 저는 그걸 높이 사는 겁니다. 민우가 다시 몸을 돌려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가 다시 몸을 돌려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했죠. 당신이 겪은 시련이 어쩌면 저를 만나 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고동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 웨이 언니, 파디 오빠,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언어와 사랑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일까요? 지아는 고개를 돌려 협탁 위의 미나리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더러운 물을 맑게 정화한단다. 어디서든 기죽지 말고 뿌리를 내리거라. 익명의 후원자가 보내준 그 응원의 메시지가 민우의 제안과 겹쳐지며 지아의 등 뒤를 떠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라고.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내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이죠.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저는 비즈니스를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진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맨의 계산적인 미소가 아니라 소중한 동료를 얻은 한 남자의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게 전부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지아 팀장님. 민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쓰러지던 지아를 잡아주었던 그 손이 이제는 지아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우가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남아서 동향을 살피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보고드립니다. 강민우 대표가 방금 이지아 씨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회장님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김 실장, 자네는 즉시 KS 솔루션과의 제휴 사업을 검토해봐. 겉으로는 사업적 투자지만 실질적으로는 강 대표가 지아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 지원을 아끼지 말게.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비서실장은 병실 문을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일개 직원을 위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진을 속에 던져졌던 씨앗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청소부였던 지아는 이제 국제적인 비즈니스의 무대로 나아갑니다. 회장님은 그림자가 되어 그녀를 지키고 민우는 빛이 되어 그녀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지요. 호텔의 본부장 예리는 아직 지아가 살아있다는 것도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예린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그리고 지아의 재능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지아가 KS 솔루션의 팀장으로서 그리고 민우의 파트너로서 공식 석상에 데뷔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바로 그곳 KS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KS 그룹과 해외 바이어들이 모이는 대규모 비즈니스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이야기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연회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웃음소리, 부딪히는 샴페인 잔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까지. 하지만 이 화려함 속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긴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아였습니다. 지아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곧은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소 유니폼을 입고 바닥을 닦던 그녀가 이제는 VIP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민우는 지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지아를 바이어들에게 소개하며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아 역시 특유의 침착함과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겉모습과 달리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건너편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한 여자, 예린 때문이었습니다. 예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 누명을 씌워 비참하게 내쫓은 지아가 그것도 경쟁사 대표인 민우의 파트너가 되어 자신의 호텔에 다시 나타나다니요. 예린의 자존심에 깊은 스크래치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 잔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감히 내가 청소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예린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아를 망신 주고 저 자리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요. 예린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웨이터를 불러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호텔 청소부 아니었나? 예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티장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지요. 민우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서려 했지만 지아가 조용히 민우의 팔을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지아는 피하지 않고 예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지금은 KS 솔루션의 커뮤니케이션 팀장 이지아입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코웃음을 쳤지요. 팀장, 글쎄, 옷 좀 갈아입었다고. 사람이 바뀌나? 배운 게 도둑질이랑 걸레질밖에 없을 텐데. 이런 고급 사교 모임이 가당키나 해? 예린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웨이터가 가져온 두꺼운 가죽 표지의 책자를 지아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빈티지 와인 리스트였습니다. 전부 난해한 프랑스어로 적힌 전문가들도 읽기 힘든 메뉴판이었지요. 자, 팀장이라니까 와인 정도는 고를 줄 알겠지? 우리 호텔이 자랑하는 1982년산 보르도 컬렉션 중에서 오늘 메인 요리인 트러플 안심 스테이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하나 골라봐. 설마 알파벳도 못 읽는 건 아니겠지?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예린은 지아가 고아원 출신의 고졸이라는 점을 악용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지요. 주변의 바이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려고 입을 떼려는 찰나였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프랑스어로 적힌 와인 이름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지아의 고아원을 찾아왔던 수많은 봉사자들을요. 그 중에는 프랑스에서 온 괴짜 음악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와인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는 어린 지아에게 포도 품종과 와인 라벨 읽는 법을
노래처럼 가르쳐 주곤 했었지요. 지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덮고 예린을 바라보며 유창한 프랑스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스테이크에는 1982년산보다는 1996년산 샤토 마고를 추천합니다. 그 비단 같은 타닌과 트러플, 향이 스테이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룰 테니까요. 파티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완벽한 발음, 그리고 와인의 특성까지 정확히 짚어낸 전문가적인 추천이었습니다. 지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예린에게 한국어로 우아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1982년산은 훌륭하지만 오늘 준비된 소스에 산도와는 부딪힐 수 있어요. 진정한 미식은 비싼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조화를 찾는 거니까요. 마치 사람 관계처럼 말이죠.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대단한 안목이군요. 바이어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망신을 주려다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만 드러낸 꼴이 되었으니까요. 예린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칠게 몸을 돌려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우는 지아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못하는 언어가 뭡니까? 프랑스어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망신을 당한 예린은 분노를 사기며 파티장 구석의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며 화를 시킬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바이어 가르시아 씨였습니다. 그는 KS 호텔의 리모델링 자재 납품을 담당하는 업체 대표로 예린과는 꽤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인물이었지요. 예린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가르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 스페인어 같으면서도 억양이 거칠고 단어가 생소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방의 아주 오래된 사투리였습니다. 이사님, 이번 자금 세탁건은 확실한 겁니까? 회장이 알면 우리 둘 다 끝장입니다. 걱정 말아요. 아버지는 늙어서 이제 서류도 꼼꼼히 안 봐요. 리모델링 비용을 30% 부풀려서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면 됩니다. 그 돈이면 당신 빚도 갚고 내 비자금도 챙길 수 있어. 하지만 그 청소부 출신 여자가 신경 쓰입니다. 아까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던데. 흥, 그래봤자 고아예요. 불어 몇 마디 외운 거 가지고 으스대는 꼴이라니. 어차피 이 사투리는 스페인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예린은 낄낄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희귀한 사투리를, 그것도 한국의 호텔 파티장에서 알아들을 사람은 지구상에 자신들뿐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벽에도 귀가 있다는 옛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테라스의 큰 기둥 뒤 어둠 속에 숨죽이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아였습니다. 파티장의 열기를 식히러 잠시 나왔던 지아는 예린과 가르시아의 목소리가 들리자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아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꽂혔습니다. 예린이 아무도 모를 거지라 확신했던 그 갈리시아 방언. 하지만 지아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운 언어였습니다. 15살 때 고아원에 오셨던 카를로스 신부님을 기억하시나요? 지아에게 상처는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카를로스 신부님은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 출신이었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아에게 갈리시아의 옛 이야기들을 그 사투리로 들려주곤 했었지요. 지아야, 이 말은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말인데 비밀 세그레도라고 한단다. 지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습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배신. 명백한 범죄 공모의 현장이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린이 아버지는 늙어서 모른다. 비자금을 챙긴다라고 말하는 그 추악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지아의 휴대폰에 담겼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가르시아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예린은 혼자 남아 테라스 난간을 잡고 사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이지야. 내가 조만간 널 밟아줄 테니까. 이번엔 도둑 누명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야. 예린이 몸을 돌려 파티장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비밀 지키기 힘들겠는데요, 본부장님. 예린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아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언제부터 있었어?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어차피 지아가 그 사투리를 알아들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흥, 엿듣기라도 했니? 뭐, 알아듣지도 못했겠지만. 남의 대화를 훔쳐듣는 건 도둑질 버릇인가? 지아는 천천히 예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신부님에게 배웠던 갈리시아 방언 특유의 속담을 스페인어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거짓말은 다리가 짧아서 금방 잡힌다죠. 예린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문장은 방금 자신이 가르시아와 대화할 때 썼던 바로 그 억양, 그 사투리였습니다. 너, 방금 그 말. 지아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음성 녹음 완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갈리시아 지방 사투리 참 매력적이죠? 카를로스 신부님께 배웠어요. 신부님은 늘 말씀하셨죠. 언어는 사람을 속이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그릇이라고요. 본부장님은 그 그릇에 오물을 담으셨네요. 예린은 사색이 되어 지아의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리 내놔! 당장 치워! 하지만 지아는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 파티장 입구 쪽에서 민우가 지아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아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린은 멈칫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모든 것이 들통날 상황이었습니다. 예린은 입술을 깨물며 지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살해가 뒤섞여 있었지요. 지아는 예린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 회장님이 들으시면 참 슬퍼하시겠어요. 딸이 아버지를 늙은이 취급하며 등칠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요. 너, 원하는 게 뭐야?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진실 그리고 사과 기다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요. 지아는 우아하게 뒤돌아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예린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언어의 덫에 자신이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2층 VIP 룸의 틴팅 유리 너머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비록 테라스의 대화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예린이 지아 앞에서 사색이 되어 주저앉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도요. 회장님의 곁에 있던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예린 본부장. 상태가 이상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회장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글쎄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구나. 지아 저 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미나리처럼 여린 줄 알았더니 비바람을 견디는 거목이 되어가고 있어.
회장님은 지아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지아야, 내가 싸우는 대상이 내 딸 예린이라는 게 아비로서 참으로 가혹하구나. 하지만 정의는 바로 세워야지. 내가 그 칼을 휘둘러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방패가 되어주마. 프랑스어로 편견을 깨고 스페인어 사투리로 음모를 잡아낸 지아. 그녀의 반격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요. 예린은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그녀는 이제 더 끔찍하고 더 치졸한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지난 파티에서의 통쾌한 승리 이후 지아는 KS 솔루션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우는 지아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회장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나리 꽃을 보내며 그녀를 지켰지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지아의 뿌리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화창한 오후 민우의 회사 옥상 정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민우의 회사는 도심 속에 있지만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었지요. 그날 지아는 잠시 머리를 식히러 정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바람을 맞으며 파티장에서 예린에게서 얻어낸 녹음 파일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민우와의 제휴 사업건으로 회사를 방문했다가 잠시 옛 생각에 잠겨 정원을 찾은 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지아가 있는 줄 모르고 정원 한쪽에 핀 붉은 꽃들을 바라보며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회장님의 희끗한 머리카락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을 이끄는 냉철한 기업가였지만 그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지요.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은 20년 세월이 흘러도 닦지 않지 않는 상처였으니까요. 회장님은 꽃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리고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물안개 피는 호수에 작은 배 하나 띄우고 우리 아가 잠들면 달림도 쉬어가네. 그것은 세상에 발표된 적 없는 노래였습니다. 젊은 시절 회장님이 갓 태어난 딸을 재우며 즉흥적으로 지어 불렀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장가였으니까요. 지아는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돌리려다 그 노랫소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멜로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그리운 소리였습니다. 지아의 기억이 순식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5살 무렵 낯선 중국 항저우의 고아원에 버려지기 전에 아주 희미한 기억. 뱃놀이를 하던 흔들리는 배 안, 코끝을 스치던 연꽃 냄새. 그리고 자신을 품에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던 따뜻한 목소리. 지아는 홀린 듯 회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지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장님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지아. 여기 있었나? 방해해서 미안하군. 꽃이 예뻐서 잠시. 방금 그 노래, 지아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래 혹시 제목이 뭔가요? 회장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목. 글쎄다. 제목 같은 건 없어. 그냥 아주 오래전 내가 내 딸아이에게만 불러주던 노래니까. 남들은 모르는 노래지. 그 순간 지아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내 딸에게만 불러주던 노래. 그렇다면 내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서우가 나오지 않나요? 서우의 연꽃이 잠들면이라는 가사?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방금 가사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정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아주 어릴 때였어요. 배 위였고 물 한 개가 피어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연꽃 냄새가 났고 저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잠이 들었고요. 회장님은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항저우. 그래, 항저우 서호였다. 내 아내와 잃어버린 딸과 함께 갔던 마지막 여행지. 그 배 위에서 내가 이 노래를 불러주었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끌림. 쫓겨난 청소부에게 느꼈던 죄책감과 연민. 미나리꽃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서호의 노래라는 열쇠를 만나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차마 지아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100%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외치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내 딸이다.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말했습니다. 지아, 혹시 머리카락 한 올만 내게 줄 수 있겠나?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지아의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센터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아니,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는 안 돼. 예린이가 알게 될 거야. 회장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양녀이자 호텔의 본부장인 예린. 그녀는 이미 지아를 2번이나 짓밟으려 했습니다. 만약 지아가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예린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실장, 자네가 직접 움직여. 내일 아침 내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급비리의 검사를 진행해. 그리고 예린이에게는 덫을 놓아야겠다. 덫이라니요. 내가 내일 유전자 검사를 할 거라고 예린이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흘려. 단,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게. 회장님은 승부사였습니다. 예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그녀의 움직임을 역이용하려는 것이었지요. 역시나 예린은 빨랐습니다. 회장실의 비서 중 한 명을 매수해 두고 있었거든요. 뭐?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예린은 전화기를 집어던질 듯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아와 회장이 만났다는 보고는 들었지만 설마 유전자 검사까지 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게 밝혀지면 난 끝장이야. 예린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만약 친딸이 나타난다면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 후계자의 자리, 호텔의 지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예린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바꿔치기 해야 해. 검체가 병원으로 가기 전에 무조건 바꿔야 해. 예린은 어둠의 심부름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지아의 집에 들어가. 칫솔, 머리카락, 뭐든 가져와. 아니, 다 없애버리고 내 걸로 바꿔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날 밤 지아는 야근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집 앞까지 바려다 주었지요. 오늘 회장님과 무슨 일 있었습니까? 표정이 묘해 보입니다. 민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지아는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직은 민우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너무나 간절해서 혹시나 꿈일까봐
입 밖으로 내기도 조심스러운 희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꿈을 꿀 것 같아서요. 지아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옥탑방이었지만 지아에게는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지아는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칫솔을 집어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아는 호텔에서 가장 까다로운 VIP 객실을 청소하던 베테랑 청소부였습니다. 702호 손님이 거울에 물자국 하나, 침대 시트에 주름 하나까지 지적해도 완벽하게 맞춰냈던 그 눈썰미 말입니다. 지아는 자신의 물건을 두는 위치에 대한 강박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칫솔. 나는 항상 컵의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놓는데 지금 컵의 손잡이는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지아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아는 칫솔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칫솔모에 벌어진 정도가 자신이 아침에 썼던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색깔과 브랜드는 똑같았지만 이건 지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아의 칫솔을 새 것, 혹은 다른 누군가의 것으로 바꿔치기해 놓은 것입니다. 지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예린이다. 예린 본부장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 지아는 직감했습니다. 회장님과 자신이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을 예린이 눈치챘고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검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겠지만 지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부터 살아남는 법을 배운 아이였습니다. 지아는 칫솔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회장님께 연락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급한 일이에요. 1시간 뒤 민우의 차 안에서 지아와 민우, 그리고 회장님의 비서실장이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지아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 방에 누군가 침입했어요. 칫솔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예린 본부장이 제 DNA를 조작하려는 것 같아요. 비서실장은 감탄했습니다. 그걸 알아채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께서도 예린 본부장의 방해를 예상하셨습니다. 민우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아니요. 지아가 민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예린 본부장은 빠져나갈 거예요. 단순한 도둑이 들었다고 발뺌하겠죠.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해요. 이용하다니요. 지아가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내일 회장님께서 예정대로 검사를 진행해 주세요. 단, 예린 본부장이 심어둔 가짜 칫솔이나 제가 평소 쓰는 빗, 그걸 가져가게 두세요. 예린 본부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요. 그럼 결과가 불일치로 나올 텐데요. 네, 그게 예린 본부장이 원하는 그림이니까요. 하지만 지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비닐봉투에 담아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이건 극비리에 아무도 모르는 다른 센터에서 검사해 달라고요. 우리는 2개의 성적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린 본부장을 안심시킬 가짜 불일치, 그리고 또 하나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줄 성적표요. 비서실장은 지아의 지혜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 함정이군요. 날이 밝았습니다. 예린의 사무실. 예린은 신복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지아의 집에서 칫솔과 머리카락을 수거했고 본부장님의 것으로 바꿔치기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오늘 아침 그 칫솔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린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검사 결과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오겠지. 아니, 내 DNA를 심어놨으니 오히려 엉뚱한 결과가 나올 거야. 아버지는 지아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겠지. 예리는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면서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져간 칫솔은 지아가 일부러 방치해 둔 미끼였고, 진짜 지아의 머리카락은 이미 회장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아가 호텔 청소부 시절 닦았던 수천 개의 거울과 세면대, 그 지독한 노동의 시간이 그녀에게 선물한 매의 눈이 자신의 꼼수를 꿰뚫어 보았다는 것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리는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지아는 가난했던 시절 배운 성실함과 관찰력으로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하늘은 정말 실수하지 않나 봅니다. 지아에게 주었던 그 고단했던 청소부의 시간이 오늘을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2개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하나는 진실. 그리고 내일 밤 거대한 태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 태풍과 함께 지아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 밀항선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나려 합니다. 과연 지아는 이 마지막 시련을 견뎌내고 진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참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아문 것처럼 딱지가 앉아 조용히 있다가도 날씨가 굳거나 마음이 약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욱신거리며 그 존재를 알리곤 하지요. 지아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밝게 자랐고 호텔에서 씩씩하게 일했지만 그녀의 무의식 가장 깊은 바닥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공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5살 무렵 낯선 땅으로 보내지기 위해 탔던 밀항선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서울을 강타한 거대한 태풍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하늘이 뚫린 듯 비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깨질 듯 덜컹거리고 도심의 가로수가 뿌리째 뽑힐 만큼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지요. KS 솔루션의 사무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일찍 퇴근했지만 지아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브리핑 준비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잠이 오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운명의 날이었으니까요.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타닥거리는 빗소리와 지아의 키보드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콰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번쩍였습니다. 벼락이 근처 변압기를 때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비상등조차 깜빡이다 나가버린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잠시 당황하고 휴대폰 불빛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아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 지아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어둠, 축축한 습기, 그리고 귓가를 때리는 빗소리. 이 모든 감각이 지아를 20년 전에 그 배 밑바닥으로 강제 소환했습니다. 좁고 캄캄했던 배의 화물칸, 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 파도에 배가 출렁일 때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짐짝들 사이에서 어린 지아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울기라도 하면 선원들이 들어와 조용히 해, 바다에 던져버린다 라고 위협했던 그 공포의 밤. 지아에게 어둠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지아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그 옛날 화물칸 구석에 몸을 구겨 넣었던 것처럼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귀를 막았습니다.
천둥 소리가 마치 백고동 소리처럼 혹은 자신을 버리러 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민우 역시 퇴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표실에서 업무를 보던 그는 정전이 되자마자 지아가 걱정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재하 팀장, 괜찮습니까? 지아 씨, 민우는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며 직원들이 있는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우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지아의 책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는 쓰러져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요. 지아 씨, 민우가 책상 아래를 비췄을 때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평소 그토록 당당하고 우아했던 지아가 웅크린 채 아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 하얗게 질린 입술. 그것은 단순한 겁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발작이었습니다. 민우는 즉시 휴대폰 불빛을 끄지 않고 바닥에 내려놓아 주변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아 씨, 접니다. 강민우입니다. 여기는 배가 아닙니다. 사무실이에요. 안전합니다. 민우는 지아가 배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 리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녀가 어딘가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민우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잘못했어요. 울지 않을게요. 제발. 이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아 씨, 정신 차려요. 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민우의 체온이 차갑게 식어버린 지아의 몸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전해지자 지아의 떨림이 아주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민우는 지아를 품에 꽉 안고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5살 아이를 달래듯이 규칙적이고 부드럽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천둥 소리가 멀어지고 지아의 거친 숨소리도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민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현실 감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표님? 지아는 황급히 몸을 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우는 그런 지아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지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꼴사나운 모습을. 지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여전히 남아있는 공포가 뒤섞여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지아의 옆에 앉아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천둥 치는 날은 싫어합니다. 지아가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려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 남자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 저택에 혼자 남겨졌을 때 비가 오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거든요. 그 침묵이 저를 삼킬 것 같아서 천둥이라도 쳐서 소리가 나길 바랐는데 막상 천둥이 치면 이불 속에 숨어서 떨었습니다. 민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말은 지아의 마음에 빗장을 풀었습니다. 자신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위로.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살 때였어요. 한국으로 오는 밀항선을 탔거든요. 배 밑바닥은 관처럼 좁고 캄캄했어요. 파도 소리가 귀신 소리 같았죠. 그때부터였나 봐요. 어둠과 빗소리가 섞이면 숨이 막히는 게. 민우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많이 무서웠겠군요. 그 어린아이가 견디기엔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때 지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시절 스페인에서 왔던 봉사자 카를로스 신부님이었습니다. 지아가 악몽을 꾸고 올 때마다 신부님은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지아야,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내가 가진 상처는 훗날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알아보고 안아줄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상처가 타인을 이해하게 한단다. 지아는 민우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상처가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라고요. 대표님이 제 어둠을 이해해 주신 것처럼 저도 대표님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꽤 닮은 상처를 가졌나 봐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번개 불빛에 비친 서로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연대감과 신뢰,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어둠 속에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빛이 되어 드릴게요. 비가 그칠 때까지. 아니, 평생. 그 밤 사무실의 정전은 아침까지 이어졌지만 지아와 민우의 마음에는 환한 등불이 켜졌습니다. 서로의 가장 약한 밑바닥을 보여주고도 비난받지 않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물러간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명한 날씨. 마치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듯이 말이죠. 회장님의 비밀 서재. 아침 일찍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2개의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KS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 또 하나는 로고가 없는 흰색 봉투였습니다.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왔나? 네, 회장님. 방금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은 흰색 봉투를 먼저 회장님께 건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아가 직접 뽑아준 머리카락으로 극비리에 진행한 진짜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조 원의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떨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맨 답이 저 얇은 종이 한 장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호의 노래를 알고 있었다. 미나리 꽃을 닮았다. 내 가슴이 널 볼 때마다 아팠다. 제발. 회장님은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소리가 적막한 서재를 채웠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결과지의 맨 아래 붉은색 글씨로 향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 아, 회장님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책상을 짚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려 결과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아야. 내 딸 지아. 회장님은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그 작은 손, 그 따뜻한 온기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비서실장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운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무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가? 회장님은 비서실장이 들고 있던 나머지 봉투, KS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예린이 바꿔치기한 칫솔로 검사한 가짜 결과지였지요. 회장님은 그 봉투를 뜯지도 않고 내용물을 짐작했습니다. 불일치라고 나왔겠지. 예린이가 원한 대로.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쪽에서도 결과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안심하게 둬라. 더 높이 올라가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게 둬. 그래야 추락할 때 더 처참할 테니까. 회장님은 진짜 결과지를 금고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저녁 창립 31주년 기념행사 준비는 완벽한가? 네, 모든 VIP와 기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좋아. 그 자리가 바로 심판대가 될 거다. 예린이에게는 가장 화려한 무대겠지만 내려올 때는 수갑을 차게 될 게야. 폭풍우는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민우라는 든든한 사랑을 얻어 트라우마를 극복했고, 회장님은 마침내 잃어버린 딸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거짓으로 쌓아 올린 예린의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일뿐입니다. 예린은 지금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사실은 자신을 가두기 위한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 감옥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KS 그룹의 창립 31주년 기념일이 밝았습니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1년 중 가장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는 별처럼 쏟아질 듯 빛났고,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사람들의 욕망을 비추고 있었지요. 정재계의 거물들, 해외 바이어들,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이 이 거대한 파티를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한 폭풍 전야의 파티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바로 예린 본부장이 파티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듯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마치 승리의 여신이라도 된 양,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지요. 그녀의 핸드백 속에는 자신이 조작한 유전자 불일치 결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회장이 후계자를 발표하는 순간 지아라는 눈의 가시를 영원히 치워버리겠다고 말이에요. 반면 지아는 파티장 한 구석 민우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그녀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 태풍 속에서 떨던 그 여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리라는 것을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떨리지 않습니까? 오늘이 디데이인데. 지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하늘은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지아의 시선은 단상 위 비어있는 회장님의 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믿는 건 요행이 아니라 정예,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였으니까요.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의 시작을 알렸지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회장님의 기념사 및 중대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단상 위로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단상 중앙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무겁던지 넓은 연회장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지요.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KS 그룹의 지난 30년을 자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와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동시에 고백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 늙은이가 지아한테 속았다는 걸 고백하려는 거야. 예린은 승리의 샴페인을 미리 마시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다음 말은 예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난 20년 저는 눈뜬장님이었습니다. 제 핏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아 차가운 바닥을 닦게 했습니다. 제 딸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진짜 도둑을 곁에 두고도 몰랐습니다. 예린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진짜 도둑이라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회장님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형 스크린에 2장의 문서가 띄워졌습니다. 왼쪽에는 예린이 조작한 유전자 불일치 보고서, 오른쪽에는 회장님이 극비리에 진행한 유전자 일치 99.999% 보고서였습니다. 왼쪽은 제 양녀이자 본부장인 예린이가 바꿔치기 한 칫솔로 만든 가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 딸 지아의 머리카락으로 확인한 진실입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예린과 지아에게 꽂혔습니다. 예린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조작이에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지아 전현이 아버지를 흘린 거라고요. 예린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드러났는데도 인정하는 대신 남을 물어뜯으려 했지요. 아기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슬픈 눈으로 예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짓을 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입으로 뱉은 말을 직접 들어보거라. 스크린이 바뀌고 오디오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아버지는 늙어서 서류도 안 봐요. 리모델링 비용 30% 부풀려서 내 비자금으로 챙기면 돼. 며칠 전 파티장 테라스에서 지아가 스페인 사투리로 된 대화를 녹취했던 그 파일이었습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행사장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해서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었지요. 예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 아버지를 기만하고 회사를 갉아먹으려 했던 그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경멸 어린 시선들이 화살처럼 예린에게 꽂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키워준 은혜를 저렇게 갚나? 지아 씨가 억울하게 쫓겨났던 거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린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아를 불렀습니다. 지아, 팀장. 아니, 내 딸 지아야. 앞으로 나와주겠니? 지아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가 그녀의 등을 살며시 밀어주었지요. 수많은 조명이 지아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 숙인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은 당당한 KS 그룹의 상속녀이자 회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지아가 단상 아래에 섰을 때 회장님은 계단을 내려와 지아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지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쳐 불렀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이름. 아빠, 그 한마디에 회장님은 무너졌습니다. 지아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연 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그 감동적인 상봉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이 보낸 아이가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지요. 모두가 감동에 젖어 있던 그 순간, 단 한 사람. 예린의 눈빛은 이성이 끊어진 야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몰락도, 지아의 행복도, 아버지의 사랑도.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파괴적인 질투와 증오뿐이었습니다. 안 돼.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전염만 없었으면, 전염만 아니었으면. 예린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 커팅용 칼에 꽂혔습니다. 날카롭게 번뜩이는 은색 칼날. 악마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을 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다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경찰들이 연회장 문을 열고 들이닥치던 찰나였습니다. 예린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칼을 집어들고 지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경호원들조차 반응할 새가 없었지요. 지아는 회장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비명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의 번들거리는 눈빛과 손에 들린 칼날이 슬로 모션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지아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짧은 찰나 누군가가 지아의 몸을 거칠게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아의 시야가 캄캄해지며 따뜻한 무언가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푹. 살을 파고드는 섬뜩한 소리가 연회장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지아는 눈을 떴습니다. 칼에 찔린 고통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꽉 끌어안고 있는 회장님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어깨 너머로 칼자루를 쥔 채 덜덜 떨고 있는 예린의 얼굴이 보였지요. 예린의 칼은 지아가 아니라 지아를 감싸 안은 회장님의 복부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빠! 예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붉은 피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회장님의 몸이 무겁게 지아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회장님, 아빠! 지아는 쓰러지는 회장님을 받쳐 안으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이 순식간에 붉은 선혈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지혈을 시도했고 경찰들이 예린을 제 앞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오직 회장님과 지아의 시간만이 멈춘 듯했습니다. 회장님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지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피 묻은 손을 들어 지아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지요. 지아야,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그 상황에서도 딸의 안부부터 묻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아는 오열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 때문에? 제가 뭐라고? 회장님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20년 전 서호의 배 위에서 딸을 보며 지으셨던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핏줄은 거짓말을 안 한다잖아.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구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외롭게 해서. 이제야 아비 노릇 한번 하는구나. 안 돼요! 눈 뜨세요, 아빠! 제발요! 지아의 절규가 연회장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20년을 돌아 겨우 만난 아버지를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회장님을 들것에 씌웠습니다. 민우가 지아를 부축해 구급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처럼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경찰에게 끌려가는 예린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내가 아빠를 찔렀어. 내가 다 망쳤어. 그녀는 자신이 쥔 칼로 자신의 인생과 아버지를 동시에 찔러버린 것입니다.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두 가지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 흘리는 악인의 분한 눈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아버지의 사랑이 만든 붉은 눈물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지아를 대신해 칼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지아를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속죄이자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한 숭고한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회장님은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로 물든 이 비극 끝에 지아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폭풍우는 끝났지만 아직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병실에서 피어날 마지막 기적을 기다려야 할 시간입니다. 창밖에는 완연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인실 병동의 침대 위 회장님은 여전히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계셨지요. 복부의 자상은 깊었지만 다행히 장기를 비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에 입은 충격 탓인지 회장님은 좀처럼 눈을 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지아는 하루도 빠짐없이 회장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화려한 팀장의 명함도 내려놓고 다시 예전에 성실했던 지아로 돌아가 아버지의 손발을 닦고 젖은 입술을 적셔드렸지요. 지아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매일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일어나세요. 저 여기 있어요. 아빠가 불러주셨던 그 서호의 노래 다시 듣고 싶어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오후 햇살이 회장님의 눈꺼풀 위에 내려앉던 순간 회장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아가 놀라 의사를 부르려던 찰나 회장님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지아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맸고 다시 찾자마자 잃을 뻔했던 그 소중한 얼굴을 말이지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아야. 지아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알아보시겠어요? 회장님은 힘겹게 손을 들어 지아의 젖은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다치지 않았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자신이 죽다 살아난 순간에도 딸의 안위를 먼저 묻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지아는 회장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20년의 그리움과 며칠간의 공포를 모두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님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의료진은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알지요. 그것은 딸을 지키고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퇴원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회장님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아가 쫓겨났던, 그리고 예린이 몰락했던 바로 그곳 KS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모여들었고 카메라는 단상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휠체어에 앉은 회장님이 등장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사람, 바로 지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도 수수한 정장도 아닌 KS 그룹의 후계자다운 기품 있는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백조가 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말이지요. 회장님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30년간 경영해 온 KS 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장님은 숨을 고르며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지아 양은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렸던 제 친딸입니다. 하늘이 굽어 살펴 기적처럼 제 품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장내는 술렁거렸습니다. 이미 소문은 파다했지만
회장님의 입으로 직접 듣는 진실의 무게는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상자가 열리는 순간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아가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호텔에서 쫓겨날 때 예린이 지아의 앞치마에 몰래 넣었던 바로 그 목걸이입니다. 지아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남겼던 트라우마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지요. 회장님은 그 목걸이를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 죽은 아내가 남긴 유품이자 제 딸이 성인이 되면 주려 했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자들의 음모로 인해 이 귀한 물건이 한때 제 딸을 찌르는 흉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아야, 이리 가까이 오렴. 지아가 회장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지아의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지만 지아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았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돌려줘서. 목걸이가 지아의 목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아의 잃어버린 이름, 잃어버린 명예,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음을 알리는 승리의 왕관이었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왔으니까요. 하늘은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별빛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회장님과 지아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눈부셨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아는 잠시 홀로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지아가 처음 청소부로 일했던 곳, 중국인 노신사의 약을 찾아주었던 곳, 그리고 대걸레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곳이었습니다. 지아는 깨끗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고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 지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그는 처음 만났던 날처럼 묵묵히 지아의 곁에 서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군요. 이지아 팀장님. 아니,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민우의 장난스러운 말에 지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지아 씨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로비를 닦던 그때의 지아니까요. 민우는 지아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요. 당신은 그 목걸이가 없어도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빗속에 쓰러져 있던 그날부터 제 눈에는 당신 자체가 보석이었으니까요. 지아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민우는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 씨가 찾은 건 이름과 목걸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평생 지켜줄 사람도 찾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폭풍우를 함께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단단하고 깊은 미소였지요.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실 창가에는 미나리 화분이 여전히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었지요. 회장님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경영 일선에는 지아가 나섰습니다. 지아는 탁월한 언어 능력과 공감 능력으로 권위적인 호텔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요. 직원 식당을 개방하고 청소부들의 휴게실을 가장 좋은 층으로 옮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입니다. 바로 항저우 고아원의 원장님이셨습니다. 고아원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날들, 차가운 밥을 먹으며 울었던 날들,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아는 압니다. 그 모든 시련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 하늘이 준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청소부의 낮은 자세가 있었기에 사람을 섬길 줄 알았고,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웠기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으며, 상처가 있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미나리 화분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내레이션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흙 속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물 속에서 미나리는 물을 맑게 하고 푸르게 자라난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이지아, 하늘이 보낸 아이. 이제 저는 압니다. 하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카메라는 지아의 맑은 미소와 그 곁에 든든하게 서 있는 회장님, 그리고 민우의 모습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위로 따뜻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긴 여행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지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수많은 지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자신만의 빛을 낼 원석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절대 땅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하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하늘이 보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